다음 그대의 모습은 보랏빛처럼 주영진의 뉴스 직격 스튜디오가 보랏빛입니다. 온통.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의원 대변인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은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고정 패널이셨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야당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원내대변인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지대부에서 원내대변인을 맡게 됐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그렇습니다. 원내대변인 이제 얼마나 되셨습니까? 일주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많이 힘들고요. 특히 소수 야당의 서름을 여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의 서름을 여실하게 느낀다. 저는 기자들 전화가 뭐 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소화하고 계세요? 최대한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감 없이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못 받는 전화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불가피하게 받지 못하는 전화들은요. 가급적 콜백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이면서 대변인은 선배이신 한민수 의원은 어떻게 기자들 전화 또 취재 대응하고 있어요? 박 의원님대로 말씀대로 콜백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거짓말보다는 아예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훨씬 낫습니다. 저도 기자를 오래 했고 우리 주앵커도 오래 했죠. 지금도 뭐 기자죠. 근데 나중에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면은 기자들의 또 본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또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를 때는 모르는 걸 밝히고 그다음에 말을 할 수 없을 때는 뭐 이제 오프 더 레코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든지 그런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오프 더 레코드 말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요거 얘기하면 기사 크게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는 우리 듣는 기자 우리 출입 기자분들 죄송하지만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건 받는 순간 또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요. 거짓말하면 바로 그 다음에 들통나면은 얼마나 그 기자분이 또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사과를 해야죠. 박 원내대변인께서 한번 참고하실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미묘할 때는 전화를 안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나중에 다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지나고 나서. 그럼요. 그리고 사과도 하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또 다 이해를 합니다. 그때 가서. 항상 기자들은 이례적일 때 뭔가 촉각이 곤두서요. 늘 전화를 받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이거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자의 역량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취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전화가 너무 빗발쳐가지고 제가 지난 일요일은 전화기가 아예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은 과부하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이 왜 전화를 못 받냐고 아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황이. 배터리는 더 의심합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배터리는 하루에 갈아 바꾸세요? 계속 제 자리에는 이제 충전기가 있으니까 계속 충전하고 있는 거죠. 대변인들 전화는 아마도 뭐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전화기를 새로 교체를 또 했어요. 자, 그것도 배터리가 너무 용량이 작아가지고 계속 꺼지는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대변인들 나오셨으니까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실은 대통령실 기자실에 처음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대변인이 되자마자 하루가 이틀 지나서 대변인실에 카메라를 넉 대를 더 설치하겠습니다. 했었죠. 그 카메라를 넉 대를 더 설치해서 그 기자들의 질문과 대변인의 대답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그런 식의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나와서 한 1분 반 딱 정리해서 브리핑을 하고 나서는 카메라 기자들은 딱 카메라를 끄고 철수한 다음에 기자들과 이른바 백브리핑해서 뭐 대통령실 관계자 발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오늘 처음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현장에서 즉석에서 받고 그대로 대답하는 장면이 이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송미령 장관에게 혹은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답변하시냐 한번 들어보시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대부분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사의를
제출한 이후였기 때문에 첫 번째 국무회의는 조금 소극적이고 조금은 비구체적인 답들이 많았던 반면 송미령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국정 방향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이 부분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도 가지고 왔던 장관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현직 국무위원으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건 짐작을 좀 해보고요. 자, 이 부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긴 하지만 이 정부에서도 같이 일하자라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한 거고요. 그 부분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에게 송 장관님을 반대하는 의견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런 이해를 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한 겁니다. 자,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야당 대변인에게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거의 배신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조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정권 철학과 국정 기조가 정반대인 그런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희가 볼 때 만일에 제가 송미령 장관이었으면 고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고사했을 특히나 것이다. 이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양곡관리법 네. 흔히 말하는 본인의 표현대로 농망사법을 거부권 행사를 두 차례나 대통령께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분이잖아요.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소신과 철학을 하루아침에 뒤집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직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양해를 구해야 될지 저는 공무원 출신으로서 고위공직자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일단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요. 쌀의 가잉 생산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고요. 정부의 매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잠시만요, 대변인님. 그 일단 앞부분까지만 듣고요. 양곡관리법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아예 그걸 주제로 해서 또 두 분 의견도 들어보고 예전 리포트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철학을 바꿔야 되는 그런 자리를 갔는데 본인 우리 박 대변인 같으면은 고사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만일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실용 인사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과거에 내세웠던 정책 철학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게 받아들여져야지만 실용 인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정권에 따라서 바람처럼 입장이 바뀌는 이런 경우는 저는 실용 인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형태로 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만 있었다라고 하면 통합 인사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벌써 그렇지가 않잖아요. 새로운 정부의 철학에 맞추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서는 말 그대로 기회주의적인 처신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박수홍 원내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한민수 의원 뭐 표정에는 이미 무슨 얘기할지 다 담겨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그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2023년 12월인가 이분이 취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7개월 꽤 장관 역할을 오래 한 거죠. 그렇게 그래도 장관 역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뭘 기회주의적이라까지 뭐라고 합니까? 좀 야박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그 국무회의에서 준비해 왔고 양곡관리법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농림수산축산부인가요? 농림수산축산부에 여러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업무 여러 능력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보고 국무회의 때 논의하는 거 준비해 온 거 얼마나 높이 평가했으면 다른 정권도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된 것도 아니고 정말 파면된 정권에서 그 국무위원을 다시 유임을 시키고 발탁을 했겠습니까? 전 대단한 인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국민의힘이 본인들 정권 때도 장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박수 쳐가면서 소신 있는 결단했다 아니면 용기 있는 자세다 이런 평가하는 게 맞지 기회주의적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고 제가 딱 한번 찾아보니까 네. 그 전임 정부에서 정권 교체가 됐을 때요. 한 번 정도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억하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가 수평적 정권 교체 네. 처음 했잖아요. 그 YS 정권, 김영삼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던 이기호 장관 기억하시죠? 네. 그분을 그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유임을 시켜서 일을 시켰더라고요. 네. 그랬듯이 일을 잘하고 그 대통령이 보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볼 때 이건 탕평 인사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는 대단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저는 뭐 비판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야 정말 실용주의자답다. 저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광을 받는 거구나. 제1야당 대표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우리 박 의원님 해수부 차관까지 하셨으니까 고위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게 있어서는 사실 중요하죠. 그럼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송 장관을 저는 본회의장서 본 것밖에 없어요. 기억이. 예결위 회장서도 제가 예결위원이었으니까 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때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 거의 좀 정말 당황하기도 했지만 미리 알았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들을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장관된 거 후회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모습 볼 때 저분이 계엄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구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계엄 반대 제대로 못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상 동조하는 분들도 부지기수가 있죠. 그런 분들에 비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보다는 저런 결정을 한 과정 이런 부분들은 또 본인들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이기도 하니까 평가할 부분 평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두 분이 정반대 의견. 그런데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를 국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생각과 같은 방향, 같은 것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죠. 근데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것을 바라보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또 같은 것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데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청취자 여러분 혹시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이 두 차례인가 시도했고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법안이 폐기가 됐죠. 근데 그때 과정들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후보 시절에 그 쌀 제값 받고 수매할 수 있겠다고 사실상 공약까지 했습니다. 그런 분이 집권한 다음에 그냥 폐기를 시켰죠. 계속 거부권을 썼기 때문에 폐기가 된 건데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대체작물 좀 제가 법안까지 농해 수인도 아닙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게 대체작물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농민들 쌀이라는 부분들은 그게 단순히 어떤 쌀의 곡물성 이것만 볼 문제는 아니잖아요. 식량 안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야당 그다음 야당이었으니까요. 통과를 시켰고 여러 가지 법안 4개 정도가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특히 농해수위에서 그 관련된 법안 하나가 여야 합의로 지금 상임위에서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전 충분히 야당하고도 더 이번 법을 통과시킨 데 있어서 그 협상할 여지도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송 장관께서 갖고 가신 생각 이런 부분들이 다 녹여들 수 있다고도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계바늘을 잠시 거꾸로 돌려서요. 대략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8시 SBS 8시 뉴스에 나간 김영래 기자의 리포트 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련한 그 리포트가 나가는데 말이죠. 중간에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바로 송미령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 당시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송미령 장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 리포트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초과 생산된 쌀의 의무 매입과 가격 보장입니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을 정부가 다시 사들일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의무 조항으로 바꿔 초과 생산량은 반드시 매입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쌀값이 평년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만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이를 채소와 과일 등으로 확대하는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반대 논리는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드는데 정부 지원이 과잉 생산을 유도해 오히려 쌀값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쌀은 계속 쌓여 매입비와 보관비 등 재정적 부담이 오는 2030년엔 3조 2천억 원으로 폭등합니다. 그러니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다른 작물로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의 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면 민주당은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비용 추계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합니다. 전국의 쌀 농가가 한 130만 농가 정도 되는데 1년간 쌀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2022년 쌀값 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양곡법 개정 논의.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후 두 번 거부권에 논의는 다시 도돌이표처럼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치권이 정쟁만 반복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민을 살릴 대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김영래 기자의 지난해 12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당시 송미령 장관이 어떠한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아까 이야기하시다가 제가 중간에 잠깐 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결국 이게 이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거죠. 그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과잉 생산을 유도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결국 수확량이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시장의 왜곡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또 보관 비용 역시 막대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생산 과잉을 유도를 하면서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쌀값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이고요. 쌀을 재배하지 않는 다른 작물 재배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벼를 재배하는 분들만 혜택을 받는 이런 정책이죠. 결국 모든 시장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정책이든 인위적인 가격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경제적으로 말하는 그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이런 형태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를 했던 거고, 송미령 장관의 경우에는 이 법을 포함해서 당시에 사법을 묶어서 농망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를 했던 인물이고요. 이런 분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통과를 시키겠다는 입장. 저는 앞에서 한민수 대변인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치장을 하려고 그래도 당시에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장관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해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 모순의 극치에 지금 빠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을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졌던 정책적 소신이나 철학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견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러한 정책이 본인의 그릇에 비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차고 넘칠 거거든요. 결국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정부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송미령 장관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본인이 과거에 주장했던 이런 정책이 고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본인이 과거에 냈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민수 의원님은 아까 그 취지를 좀 이해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진보당, 조국혁신당, 민주당의 우당에서도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여당을 찾아와서 그 대통령의 취지가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게 흔쾌히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 상임위 의원들, 농해수위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그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장관으로서 그런 입장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경이 아마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신임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과 뭐 이것 때문에 잡은 건 아닙니다만은 미리 잡혀 있었던 오차 만차 있었죠. 그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탕평 인사고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추는 게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본인도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양국관리법을 비롯한 이 사법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지금 정부의 추계도 과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뭐 전문적으로 조항을 모두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쌀이라는 부분들이 식량 안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20년 전에 쌀값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물가 상승률 따져 보면은 더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체 작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면서 필요한 또 보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법을 가지고 지금 송 장관을 해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에는 이랬기 때문에 일을 못할 것이다. 저는 그건 좀 과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본인도 여기에 맞춰서 또 이제 우리 지금 민주당 여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과 함께 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도 하면서 추진하면 충분하게 또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그 전화 국무회의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정부 장관들하고 계속 국무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론 뭐 3시간 40분 하기도 하고 처음 만나자마자 김밥 한 줄 가지고 그러셨죠. 그럴 때 송미령 장관이 그야말로 토론 같은 토론을 대통령과 했다는 거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쌀이 만약에 수요 이상으로 남을 경우에는 그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것과 관련한 대안으로 일단은 논에다가 뭐 콩을 더 심게 한다든지 해서 이 벼 재배 면적을 줄인다.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쌀이 만약에 또 생산이 돼서 초과 생산이 된다면 어떤 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을 축소했는데 그때도 만약에 이게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이런 어떤 수정안 일종의 그 송 장관의 지난 정부 당시에 자신의 소신과 또 지금 이 정부의 양국관리법 개정을 하려고 했던 그 취지를 뭐 절충한 안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때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맞아 떨어졌고 특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송 장관의 분명한 태도, 선언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송미령 장관을 유일하게 위임시키는 장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딱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때 저희가 짚어볼 부분들은 명확히 짚고요. 송 장관이 과연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유임되면 청문회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렇죠. 예전에도 송 장관 이제 기사를 보니까 당시에 야당들이 이 양국관리법 할 때도 지금 앵커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좀 뭐 설명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어제 이제 인선 발표 난 직후에 어느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그 백그라운드 설명 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보길래 지금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마 강유정 대변인 한 얘기를 제가 뭐 저도 대통령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알아서 아마 국무회의 때 송 장관이 대단히 똑부러지게 어떤 설명이나 준비된 모습을 보였을 거다. 그래서 저분 정도면 같이 일할 수 있겠다 이런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았나.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 그리고 유능함 그러면 그냥 어느 정권에 있었던 간에 아니면 어느 정책을 쓰던 간에 채택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1야당의 박성훈 원내대변인에게 어제 발표된 인선 11개 부처 송 장관 제외하면 11개 부처 장관을 지명했는데 이번 인선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뭐 어제 다 논평 내놓으셨으니까. 뭐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영혼 없는 공직자를 양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는 인선, 이재명 정부가 나아갈 정치 철학 그리고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포장은 파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내각에 포진을 하게 되고요. 아마 앞으로 행정의, 국정의 정치화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결국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내년도 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인의 인기 영합을 위한 정책들 또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남발될 우려가 있죠. 정책이라는 것은 균형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의 이
정치적 이해관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행정이 정책이 좌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교안보 같은 경우는 정말 올드보이의 기한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미 실패를 했던 그런 인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책을 맡는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책적 효능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를 하잖아요. 과거에 이미 검증이 끝난 분들입니다. 실패했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다시 국정을 맡아서 외교 안보 정책을 이끌고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